안녕하세요. 행복부자연구소입니다. 혹시 캐나다 동쪽 끝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그 PEI라는 섬 들어보셨나요? 오연석 교수께서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8월 한여름인데도 최고 기온이 26도, 아침 저녁은 막 15도까지 내려가고 또 건조하기까지 해서 정말 천국 같은 날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PEI가 그렇죠. 여름이 정말 쾌적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인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오연석 교수님이 에어컨 없이도 지낼 만하다던 한국의 대관령 있잖아요. 네, 강원도 대관령. 거기가 이제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나들고 서울은 뭐 38도, 40도 가까이 되는 한증막이 됐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참 심상치 않은 변화죠. 네, 그래서 오늘 오연석 교수의 그 생생한 경험을 좀 실마리 삼아서요. 이 급격한 기후변화가 우리가 사는 곳, 이 터전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해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PEI 말씀하셨는데 8월 초인데도 최고 23도에서 한 26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5도 사이니까 정말 쾌적한 날씨죠. 물론 이제 거기가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7, 8월이 가장 좋긴 한데 겨울에는 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꽤 추운 곳이기도 하고요. 아, 겨울은 또 그렇게 춥군요. 네, 이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도 있고 주변 바다가 온도를 좀 완충해주는 그런 해양성 기후 특징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 교수가 진짜 놀란 건 그 5년 전 대관령하고 지금이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PEI처럼 정말 시원했다는데. 네, 에어컨 없이 지낼만 했다고 하셨죠. 네, 근데 지금은 한낮에 32도, 33도까지 올라가고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도, 거의 뭐 40도 육박하고 와, 이 5년 만에 체감하는 변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 올해가 유난히 덥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선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 5년간의 변화 추세를 보면요.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또 더 매서워지는 경향이 좀 뚜렷해 보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온대 기후나 아열대 기후를 넘어서서 이제 열대성 기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상당히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대성 기후요? 와, 네, 이건 그냥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 교수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서울 기온이 44도, 45도까지 올라가고 대관령마저도 35도, 36도가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걱정이에요. 정말 심각한 질문이죠. 만약 그런 수준의 기온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덥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방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건 당연하고요. 온열 질환 같은 건강 문제도 심각해질 거고, 또 농작물 재배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사회 경제 시스템 전체에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삶의 질 자체가 위협받는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 교수가 PI의 미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PI도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아서 더워질 수는 있겠죠. 뭐 3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10도 이상 낮은 상대적으로 훨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계산이신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요한 건 기후변화가 살기 좋은 곳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인식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 선호도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보이고요. 아, 실제로요? 네. 오 교수님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 1년 동안 공들여서 PEI 집을 팔려고 준비하셨다가 결국 그 계획을 보류하고 다시 보유하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그런 가치 재평가가 개인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기후 피난처로서의 가치를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오, 일리가 있네요. 기후 피난처라. 그러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PEI는 겨울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혹독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날씨 하나만 보고 그곳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요인들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이 어디 기후 하나뿐이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기회라던가 사회적인 인프라,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다만 이 기후라는 변수가 과거에는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겼던 상수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변동성이 큰 변수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 기후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큰 지구적인 차원의 변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국제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지구 전체의 어떤 지리,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거든요. 지구적 추구력 차원이라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북극 빙하가 녹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얼음이 녹으면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기 캄차카 반도, 베링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른바 북극 항로 개척 같은 거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아, 그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물류 지도가 바뀌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 변화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 즉 거주 가능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설적으로 PAI처럼 상대적으로 서늘한 곳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예기치 않게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 못한 연결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의 근본 원인,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대기오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말 시급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오 교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정말 절실하다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뭐 파리 기후협약 같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파리협약이요? 네, 그게 이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국제적인 합의인데요. 뭐 사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렇군요. 오늘 오연석 교수의 경험을 따라가 보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게 정말 먼 미래의 어떤 경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곳의 풍경과 가치를 아주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PEI와 한국의 그 극명한 날씨 차이가 어쩌면 다가올 미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과거에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 자체를 어쩌면 뿌리부터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을 고를 때 어떤 요소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